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난주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들을 조금 더 쉽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들이 왔기 때문에 엔화를 매수를 했었고 11일 날에는 미중 갈등 이슈를 보고 보자마자 거의 1시간 안에 팔았다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팔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매수를 한 상태에서 주식들을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비중 확대 또는 축소를 해야 될지 의사결정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최근 영상에다가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린 게 최근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뭐냐면 최근에 올려드렸던 멤버십 시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시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은 유동성의 증가가 결국에 대출의 증가들을 만들어냈었고 이런 유동성 증가와 대출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부채의 증가는 누군가의 수익 증가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과 더불어서 실적도 개선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면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재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파산 이슈는 절대 아니지만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대출을 막무가내로 해줘가지고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니까 이거 중소형 은행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슈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양적 긴축은 이 유동성 측면에서 증가 방향인지 하락 방향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두 번째로 부채 측면에서는 이번엔 중소형 규제 완화는요. 부채의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에서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재료고 요것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재료가 되면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일부 하락하는 폭들도 보였다는 겁니다. 즉 이번 주 이슈에서의 본질은 이 멀티플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유동성과 대출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나왔던 것이고 수익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건드린 재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수익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유동성 측면에서 중요한 양적 긴축 이슈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급준비금 상황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떠냐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조절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금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현금을 조금만 발행을 하거나 축소를 하더라도요. 시장의 금리가 요동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리들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채권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관점으로서 사실상 이 금리를 조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상태는 어떠냐면요. 현금이 너무나도 풍부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시중의 현금이 1000조라고 해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현금을 10조를 발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향력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현금을 조금 조절을 함으로써 금리를 조절하는 게 매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미국은요, 기준금리가 밴드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기준금리가 4.0에서 4.25% 사이로 움직이도록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4.0%에다가 고정시킬 수 있는 재료가 바로 IORB 그리고 영래포 잔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하단과 기준금리 상단들은 이런 식의 방법론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준금리를 조절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자면요. 지금 오늘날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4.0에서 4.25% 사이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략적으로 4.1% 정도니까 지금 구간은 이 정상 범위 안에 있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4.1%였던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 현금이 풍부하다면서요. 현금이 풍부해가지고 이 기준금리가 뭐 3.9%까지 내려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준의 범위는 4.0%까지로 기준금리 하단을 정해야 되는데 3.9%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거 너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IORB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고 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래포 잔고로서 이걸 방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금리가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럴 일은 거의 다 없는 게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면서요.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풍부하면요. 금리가 낮아지려고 하지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돈이 풍부해서 너무 문제가 되었지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상태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상태들은 어떠냐? 지금 영래포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고 양적 긴축도 지속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들이 부족해지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이 풍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돈이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나온 게 뭐냐? 야,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지표들이 보인다. 그게 바로 영래포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급준비금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적 긴축을 언제쯤에 중단을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요. GDP 대비로 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풍부하고 어떤 수준부터는 부족하다. 그런 코멘트들을 던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GDP 비율을 통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요. 미국에 있는 지급준비금이 3.3조 달러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3.0에서 3.3조 달러 사이다 하면 절대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3.0에서 2.7조 달러 사이다라고 하면 적당하다. 그런데 혹여나 조금 유동성이 많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적당한 유동성 환경 쪽에서는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구간들은 딱 3.0조 달러인 충분과 적당하다 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쯤 사이에서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호재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냐면 요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호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랠리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동성이 부족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동성이 증가할 거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하는 말들은 뭐냐면 야, 지금은 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양적 완화를 해줄 것도 아니고 양적 긴축을 더 지속할 것도 아니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 양적 긴축 이야기 있죠. 요걸 보고 호재라고 외치면서 상승하면 고평가가 맞는 거고요. 이걸 보고 악재라고 외치면서 하락하면요. 이거는 저평가가 맞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이 양적 긴축 이야기에서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실상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만약에 이번에 양적 긴축이 지속이 되고 유동성이 축소가 될 것 같아서 하락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유동성 부족 이슈가 나오면 돈을 풀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면 매수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유동성 공급이다라고 외치면서 올라간다면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대응을 하고 정상화 과정으로 왔다는 거지. 이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지방은행 위기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선은 이 지역은행 부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스탠딩 레포라고 하는 요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딩 레포라는 건 뭐냐면요. 기준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돈이 부족하면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자 내가 5% 줄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이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5.0%의 돈을 빌려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5.0%에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거래가 되면요. 이거는 중앙은행의 목표로 했던 그 목표치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직접 야, 내가 4.25%의 돈 빌려줄게. 요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요거 할 때 바로 이 스탠딩 레포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스탠딩 레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야, 유동성이 부족을 해가지고 야, 지방은행에서 유동성 부족해가지고 지금 위기 시그널들이 나타났다. 요렇게 시장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지방은행들의 부실 대출들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요. 이 스탠딩 레포는 수요일 날만 증가한 게 아니라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에도 계속 증가를 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금요일 날에는 이 사용액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스탠딩 레포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부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이슈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것이냐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이 이슈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명확한 악재들은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 이 기존의 대출을 100억 달러 해주실 수 있었다면 이번에 나타났던 이 부실 사건 이슈로 대출 100억 원이 대출 70억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느냐? 예상보다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유동성 증가는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번 매크로에서의 변동성을 만들어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측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양적 긴축 이슈가 있었는데 이 양적 긴축 이슈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부채 증가, 쉽게 말해서 대출 증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기존에는 100억 달러 대출을 해줄게 이게 한 70억 달러로 줄어들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러나 여전히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들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방향성은 맞다. 쉽게 말해서 투자하기에 좋은 유동성 환경들은 맞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속도가 지금까지의 기대치가 여러분들이 과도했다면
그 과도했던 기대치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상승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제도들인 거지, 이게 뭐 하락장을 만들어낸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슈가, 이번에 있었던 이 이슈가 뭐 그렇게나 큰 이슈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 만약에 이게 큰 문제로 연결이 되려면 대형 은행들 쪽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대형 은행 쪽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큰 신용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은행들 쪽에서의 문제가 크게 없다면, 이번에 설령 이 중소형 규제 강화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더라도 유동성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 적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 특히나 돈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이슈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을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요, 요 수익 증가 측면이에요. 지난주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바라봤을 때 오라클 측면을 조금 더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오라클을 바라보면서 집중을 했던 게, 영업 활동보다 투자 활동들이 더 커요. 버블 시그널들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투자 활동이 더 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수익이 잘 나와야지 대출을 갚을 수 있겠죠. 지금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한 만큼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떨까요? 저 기업을 바라봤더니,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바라봤어요. 저 기업이 대출을 받았는데 영업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도 못 갚고 파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상증자 막 때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가 녹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 평타 또는 조금 더 상승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순간 AI는 허상이라는 시그널들과 함께 하락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을 할 건 뭐냐면요, 결국에 투자 활동들이 더 큰 기업들은요,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떠냐, 여전히 영업 활동이 더 많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담는 거예요. 요 내용 어려울 수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방향성, 쉽게 말해서 매크로적인 부분들,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승의 방향성들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는 바라보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승의 속도는 소폭 줄어들 수는 있겠다. 하지만 속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형은행들 쪽으로 이 위험이 전이가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었던 이런 중소형 기업들의 대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이게 시스템 리스크와는 관리 조금 더 멀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지금 증시에서의 핵심 동력은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 실적에서 약간 불안한 기업들이 보였다. 그리고 이 실적의 대표적인 포인트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 위험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것들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에 중요한 것들은, 지금 실적 안 나오면 폭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아나요?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매매할 건 뭐냐? 실적이 안 나와도 상승할 종목을 매매하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와도 상승할 종목들은 현금 활동 흐름이 투자 활동보다 더 큰 기업들이 있어요. 빅테크들은 지금 여전히 현금 활동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 이 기업들은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치더라도, 야 괜찮아, 우리가 뭐 대출 받아서 투자했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대출 받아서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덜 하락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종목별로의 비중들도 조금씩은 컨트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의 이슈였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죠. 이제는 대출 받아서 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멘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때 뭐 주말에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미중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13일 날 때 바로 주식의 비중들을 정상화를 시켰었고, 이때 흐름들에서도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보다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들이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을 매매를 했던 게 제 의사결정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업들은 이번에 실적을 내지 못하면 폭락할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을 리밸런싱을 했고, 여기에서도 가치평가상으로 꽤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때 제가 주식의 비중들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주식을 더 확장을 할지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유동성 측면에서 더 호재가 되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 이슈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있었고요.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양적 긴축과 규제라고 하는 이슈들을 바라봤을 때 이게 호재로 갈 거냐? 양적 긴축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규제라고 하는 측면은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입장에 더 가까웠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홀딩 아니면 비중
축소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비중 축소할 만큼의 악재냐?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비중 축소는 하지 않고 주식의 비중들은 홀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의 비중들은 홀딩을 할 건데 신용 측면에서 약간 위험한 시그널들이 약간은 있으니까 미국의 비중들은 조금 더 줄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 여전히 확장적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전체에서 50%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있을 때 50만 원까지를 주식으로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 30만 원, 뭐 한국에 20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의 비중들을 한 25로 줄이고 한국의 주식을 한 25로 늘린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도 미국과 한국, 뭐 중국 여러 가지로 자산별 리밸런싱을 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은 리스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큰 흐름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멀티플에다가 영향을 줄지 아니면 실적에다가 영향을 줄지를 분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이번에 시황 이슈들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